사실 정말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 하게 되면 크레마는 오히려 커피 맛을 온전히 느끼는데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서 크레마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내가 사용하는 원두는 그 온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다고 해서 성분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1번은 정답이 맞습니다. 와.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분만 녹여낼 수 있는 적당한 저항값을 만들어주는 게 에스프레소 추출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왔나? 밥은 먹고 다니니? 공부해야죠, 공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카페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뭐죠? 아메리카노. 그렇죠, 커피죠, 커피. 커피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를 배울 건데 오늘 정말 대단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이 선생님은 스로우다운. 네? 레슬링 아니고요. 스로우다운에서 2023년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이에요. 이 스로우다운 대회는 진짜 그 에스프레소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분이 얼마나 에스프레소를 잘 내리는지 거기서 이제 우승한 분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에스프레소를 그냥 가장 잘 내리신다는. 오, 제일 핫하신 분이네. 그렇죠. 대단한 분 모셨으니까 오늘 졸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온 학생 있네, 석삼이. 여기 태도가 불량해, 이거. 잘 들어, 알았지? 권혁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조금 네. 이렇게 불량하더라도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한번 잘 지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청주에 위치한 카페 토성마을의 바리스타이자 2023 에스프레소 스로우다운 챔피언인 권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아주 총 방출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들으셔서 이 카페를 창업하시는데 또 혹은 운영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시는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어요. 혹시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저요. 실력이요. 실력! 맞습니다. 실력도 아주 중요한 요소죠. 저요. 대회 출전했냐 안 했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저요. 네. 돈이요. 맞습니다. 돈입니다. 네, 돈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조기 축구에서 메시나 호날두처럼 축구를 잘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축구를 잘해서 주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축구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럼 그 친구가 과연 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친구는 아마추어죠. 그런데 그 친구보다 축구를 조금 못하더라도 특정한 팀에 소속되어서 축구를 하면서 돈을 받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친구가 아마추어인가요? 프로인가요? 프로요. 맞습니다. 이렇게 프로냐 아마추어냐의 차이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벌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 카페 사장님들은 어떠신가요? 커피를 공짜로 주시나요? 아니요. 돈 그쵸. 받죠. 돈을 받고 판매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페 사장님들은 전부 다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에 이제 카페 사장님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카페 사장님들이 에스프레소를 안 드세요. 드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맛있게 추출해야 하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요즘에 이제 커피값도 많이 올라서 커피 한 잔 사려면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지불하기도 하는데 지금 내가 판매하는 커피가 어떤 맛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그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어떤 맛이 나는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커피를 나는 5,000원, 6,000원 주고 사 먹는 거죠.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 과연 그 카페를 계속해서 방문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모든 카페 사장님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 있어야 되고 맛있게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에스프레소는 농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드시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맛을 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도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커피 추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릴 건데 이론은 뼈대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뼈대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지 실전에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어떠한
이러한 조정 사항들을 할 수 있지, 이론이란 뼈대가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커피를 내린다면 어쩌다가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왜 맛있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커피가 맛없게 나오면 왜 맛없게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라는 확실한 뼈대를 세우고 커피가 맛있게 나왔으면 왜 맛있게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계속 그 방법대로 하면 되고, 맛없게 나오면 왜 맛없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맛있게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커피 추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뭘까요? 원두요. 네, 원두입니다. 이 원두에서 우리가 커피를 추출해 낸다는 것은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물에 녹여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생두라는 걸 로스팅을 통해서 볶아서 원두로 만들죠. 그래서 그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성분들이 있어요.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피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원래 생두 상태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원두 본연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으로 인해 생성되는 성분들,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분들,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로스팅으로 생긴 성분이 아니에요. 이 생두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녹여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성분을 녹여내기 위해서 분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커피가 처음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있다가 얘를 분쇄하게 되면, 얘를 분쇄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허니콤 구조라고 하는데 벌집 모양 같은 여러 다공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멍들이 엄청 송송송송 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이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얘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이 성분을 녹여내서 그 다음에 다시 물로 추출이 되면 이제 한 잔의 커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이 성분을 녹여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많이 못 녹여냈다 그러면은 어떤 커피는 신맛이 너무 강하게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커피는 쓴맛이 너무 강하게 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맛들이 너무 강하게 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이 안에 있는 성분을 다 녹였어요. 다 녹였는데 이것보다 내가 추출을 더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로스팅으로 생기는 이 성분들이 커피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탄맛이 난다거나 약간 한약 같은 엄청 짙은 쓴맛이 난다거나 그런 안 좋은 맛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커피 추출, 뭐 핸드드립이던 에스프레소건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커피 추출은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성분들을 딱 알맞게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그럼 에스프레소, 이렇게 커피를 추출한 안에서 이 에스프레소 추출의 원리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 질문 있어요. 네. 로스팅은 왜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로스팅을 왜 하냐면요. 혹시 생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생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자, 생두. 생두인가요? 우리가 생두를 보시게 되면요. 생두가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서 우선 분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쇄할 수 있도록 로스팅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이 벌집 구조 말씀드렸죠. 이제 이 벌집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벌집 구조 구멍들을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한번 팝콘처럼 팡 터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 구멍들이 더 커져서 물이 더 잘 침투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더 쉽게 추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로스팅으로 인한 그런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한 성분도 적당히 커피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맛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연의 성분은 어떤 게 있고 로스팅으로 생기는 성분은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제 막 화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게 되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화학 기호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막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커피 열매도 결국에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일에서 날 것 같은 맛들은 이 얘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들인 경우가 많고요. 이 볶아진 건 우리 뭐 참깨나 뭐 그런 콩 같은 것도 볶아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볶아서 먹잖아요. 뭔가 그런 과정들에서 나올 것 같은 뭐 고소한 맛이라든가 약간의 쓴맛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로스팅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맛을 보시면 아 이거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맛이구나, 이거는 로스팅으로 인한 화학적인 변화로 인한 맛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지 않냐? 흥미진진한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추출의 기본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에스프레소 추출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 한번 띄워주시죠. 이제 앞서서 이 커피 추출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커피 추출 중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에스프레소 추출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간지가 짱이긴 한데. 저기 회장님부터 시켜주세요. 네. 2번 같습니다. 2번 편의성. 네. 기계로 뭔가 하니까. 네. 똑똑해. 맞아요. 아. 맞아요? 허를 찌르는. 아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럼 다른 학생의 답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이건 뭐예요? 중복. 중복 정답 안 되나요? 정답을 두 가지를 적어준 학생도 있고요. 정답은 바로 3번 압력입니다. 와. 에스프레소 추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압력입니다. 압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프레소 추출은 기계로 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간지, 핸드드립이 더 간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기는 한데, 또 이탈리아 바리스타들이 막 에스프레소 바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보면 엄청 간지나거든요. 그래서 간지도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에스프레소가 워낙에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농도도 특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 추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압력입니다. 그러면은 왜 압력이 필요하냐? 다른 커피 추출에는 압력이 필요 없는데 왜 에스프레소만 압력이 필요하냐? 자, 에스프레소 추출을 보시면 자, 이게 바스켓입니다. 이 원두를 담는 바스켓이에요. 여기 안에 우리가 원두를 이렇게 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들이 이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엄청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은 20초에서 30초 정도, 뭐 그보다 아래 위로도 가기는 하지만 보통 그 정도 시간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그냥 커피층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아까 우리가 커피의 기본 원리를 살펴봤죠. 그 구멍 안으로 물이 충분히 침투하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녹여낸 다음에 다시 물이 쓸어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프레소 추출의 특징상 이렇게 적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물을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그 과정을 거치기가 힘들어요. 이게 충분히 구멍 안으로 물이 침투한 다음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물을 흘려주는 게 아니라 강한 압력으로 물을 흘려주게 되죠. 그리고 아주 고운 분쇄도를 사용해서 커피를 단단하게 다져 놓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는 압력과 얘가 가지는 압력 사이에서 저항값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에 저항이 생기겠죠. 이 사이에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쥐어 짜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압력을 통해서 쥐어 짜내서 커피가 추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분쇄가 엄청 굵어요. 그런데 강한 압력으로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줄 나와. 맞아요. 물이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렇게 줄줄줄 나온 커피를 먹어보면 엄청 맛이 밍밍하고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커피가 되거든요. 그냥 물맛이 나기도 하고, 바로 이 저항값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맛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절한 저항값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커피 추출의 기본 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만 녹여낼 수 있는 적당한 저항값을 만들어주는 게 에스프레소 추출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저항값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두 가지 무엇일까요? 도직량이 뭔가요? 도직량은 원두를 담는 양입니다. 원두를 얼만큼 사용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유량은 뭔가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의 버튼을 누르시면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물 나오는 양이 얼만큼이냐,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이거거든요. 햄핑의 힘. 까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햄핑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누르는 맞아요. 힘.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인 것 같아요. 1번, 2번 네. 반반으로 나뉘었네요. 1번, 5번과 1번, 2번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1번은 정답이 맞습니다. 와.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원두를 많이 담으면 요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 당연히 저항값이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더 얘가 힘이 많아지니까요. 양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도직량이 정답이고요. 자, 2번을 선택해 주셨는데 탬핑하는 힘도 저항값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세게 누르면 더 단단해지겠죠. 살살 누르면은 덜 단단해지고.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른 게 또 있어요. 자, 3번 온도도 저항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휘발성 성분들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가스 같은 그런 성분들이 더 빨리 휘발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저항값도 어느 정도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 낮은 온도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보면은 추출이 엄청 빨리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온도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애는 아니고요. 그 다음 유량, 아까 물이 나오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여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은 이 저항값도 세게 누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값도 더 강해지게 돼요. 근데 얘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이에요. 1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분쇄도. 당연히 이 안에 담긴 커피들이 동글동글한 커다란 자갈이 많은 것보다 좋은 모래를 담았을 때 물이 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가는 커피 입자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은 얘가 훨씬 단단해지고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5가지 요소가 저항값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프로 바리스타들은 저 5가지 요소를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데 사용을 하지만, 이제 우리 막 시작하시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단계나 창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커피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 이 도직량과 분쇄도 2가지만 사용해서 이제 적당한 저항값을 형성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셔도 충분히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2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저항값을 형성시켜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또 에스프레소 추출에 다른 영향을 주는 거, 바로 추출량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물을 얼만큼 사용해서 에스프레소를 뽑아낼 것인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 저항값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안에 원두를 담아서 적당한 도직량과 적당한 분쇄도를 통해서 이렇게 원두를 담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성분은 한정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생두 본연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한정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0g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0g 안에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성분은 한정이 돼 있어요. 더 많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결국에 그 한정된 양만 나올 거고, 물을 너무 적게 붓게 되면은 그 한정된 양을 충분히 추출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양의 물을 사용해서 딱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 저항값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항값을 강하게 하는 게 성분이 많이 나올까요? 저항값을 약하게 하는 게 성분이 많이 나올까요? 강하게요. 맞습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저항값을 강하게 하는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저항값을 내가 강하게 했어요. 그러면 물을 적게 쓰셔야 돼요. 반대로 저항값을 약하게 했어요.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추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추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뭐 여러 유튜브들이나 커피 레시피, 다른 카페들에서 알려주는 레시피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1:2 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두를 만약에 내가 20g 사용했으면 총 40g을 추출하는 레시피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가장 대중적인 레시피이기는 한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런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그러니까 2배수 정도 추출했을 때 그 성분이 딱 나오는 적당한 저항값이 형성되었을 때의 얘기고, 만약에 그것보다 저항값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야, 내가 지금. 그러면은 이 1:2보다 더 적게 뭐 1:1.8, 1.6 이렇게 더 적은 양의 물로 추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약하게 돼 있는 경우라면은 뭐 1:3이나 뭐 그 이상, 그렇게 되는 더 많은 양의 물을 써서 추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출 비율, 내가 얼마나 저항값을 형성했는지, 이 추출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맛을 봐야죠. 맞습니다. 맛을 봐야 돼요. 모범생이시네요. 네. 미리 예습하고 오셨나요? 복학생입니다. 재수강이죠. 네, 제가 몇 년 차. 맛입니다. 맛. 무조건 맛이어야 돼요. 좀 신기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인터넷 같은 데에도 제 커피 추출이 잘 됐나요? 하면서 동영상 같은 거 찍어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레시피도 뭐 20g 사용해서 40g 1:1 비율에 맞게 했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영상 추출만 보면은 막 에스프레소 줄기가 아주 쫀득쫀득하게 잘 내려오는 막 그런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추출이 잘 됐는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우리가 커피를 뽑는 거를 다 보나요? 그 에스프레소가 쫀쫀하게 나오는 모습을 손님한테 다 보여주나요? 손님한테 보여주는 게 뭐죠? 맛이요. 맛입니다. 손님은 우리의 커피를 맛을 보고 평가를 해요. 맛을 보고서 이 커피 맛있다. 내가 지불한 금액이 합당한 금액이구나. 잘했구나. 여기를 내가 또 와야 되겠다. 무조건 맛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손님들은 맛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커피를 추출하는 우리 프로 바리스타들이 그 추출 현상만 보고 혹은 이 레시피만 보고 이 커피 추출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 크레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크레마라는 게 맛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크레마의 주된 성분이 이 커피가 로스팅되는 과정 속에서 이 커피 원두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런 로스팅 되면서 약간 쉽게 말해서 기름 성분, 지용성 성분이 생기거든요. 크레마의 주된 성분이 바로 그 가스와 물에 녹지 않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근데 과연 그 이산화탄소가 맛있을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까 커피에서 먹고 싶은 성분은 이 원두 안에 들어있는 그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인데 과연 얘네가 아닌 이산화탄소와 그 로스팅을 통해 나타난 지용성 성분이 맛있을까요? 당연히 걔는 맛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보기에 맛있어 보이죠.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이 휘발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레마가 좀 향이 좋은 경향은 있고 때때로 어떤 커피는 이 크레마를 먹게 되면 좀 그냥 구수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마가 맛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말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 하게 되면 크레마는 오히려 커피 맛을 온전히 느끼는데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에서 크레마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제 커피 맛이 온전히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레마를 일부러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크레마를 없앤 다음에 커피만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마는 겉보기에 이제 맛있어 보이고 그런 향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커피 맛에서는 크레마는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커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크레마만 보고서 커피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크레마가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커피가 맛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맛을 보고서 지금 추출량이 좀 많은데 추출량이 좀 적은데 이거를 무조건 맛으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실습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모두 직접 맛을 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물을 줄여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럼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어요. 온도. 자, 온도가 높으면은 커피 추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성분이 더 잘 녹아나. 맞아요. 네. 자신감 있게 대답해. 왜 그래?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핸드드립 커피에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와 한정에서는 온도가 높다고 해서 성분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실 텐데 오해. 온도가 높다고 해서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추출은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1, 2도 높은 게 성분을 많이 추출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온도가 저항값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이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가 많이 방출이 돼서 이 커피 추출의 저항값을 높여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역할 때문에 온도가 낮은 경우에 오히려 성분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온도가 낮으면은 가스가 덜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이 커피 안으로 더 잘 침투를 하게 되고 안에 있는 성분을 더 잘 녹여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온도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연구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견해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온도가 높다고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추출에 적정 온도가 있을까요?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정 온도는 어떻게 찾냐? 근데 사실 온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적정 온도가 존재를 하는데 그 적정 온도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팁은 너무 온도가 높게 되면 나타나는 자극이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나는 자극이 있는데 그것만 없애도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를 사용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높은 온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맛. 맞습니다. 이것도 맛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것보다 이 온도가 높았을 때 나는 그 자극을 캐치를 잘 못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샵 같은 데 가서 에스프레소를 먹어보면은 이 온도가 높아서 나는 자극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컨트롤 하시는데 이 온도와 관련해서는 잘 컨트롤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만약 머신이 온도 세팅이 가능한 머신이라면 이 온도가 높아서 나는 자극은 느껴지지 않도록 얘는 일단 변수를 하나 배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낮은 온도로 세팅을 잡으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도 후반대나 이렇게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온도거든요. 보통 90도 이상 다 많이 사용하시는데 80도 아래로 설정을 하셔서 우선 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나는 자극은 안 나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을 다 잘 잡아놓고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조금씩 올려보시면 어느 순간 자극이 나는, 이 혀 전체에 좀 자극이 있거든요. 그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원두는 그 온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의 온도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스트할 때 온도를 1도씩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테스트해야 될까요? 어떤 머신은 1도씩 조절이 되고 어떤 머신은 2도씩 조절이 되고 어떤 머신은 0.5도, 0.1도까지 조절이 되는 머신들이 있거든요. 그 최소 단위로 움직이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86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보면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재보면은 실제 나오는 물의 온도는 대략 한 89도에서 90도 정도의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머신에 세팅되어 있는 온도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생각을 하시고 내가 86도 세팅했으니까 86도로 물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신마다 다 다릅니다. 머신마다도 다르고 그 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만 기억을 하시고 이게 나 진짜 86도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원두 같은 거 납품 받으시면 납품처에서 온도를 추천해 주시거든요. 우리 거는 90도로 쓰세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90도를 했는데 이런 자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쪽에서 설정한 90도랑 지금 우리 머신에 설정된 90도랑 물 온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세팅을 잡으셔야지 혼란스럽지 않게 세팅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따가 실습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도는 이제 어느 정도 배제시킨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만 사용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만약에 온도에 관해서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이것까지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낮은 온도로 세팅하시고 나머지를 다 잘 잡으신 다음에 온도를 최소 단위로 하나씩 올리시다 보면은 만약에 0.1도로 세팅 가능한 머신은 0.1도 올리시는 순간 그 자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그 아래로만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그 아래로 한 칸 한 칸씩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용하는 원두가 가진 개성, 특유의 향미를 가장 잘 표현시켜주는 온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뭐 사장님 개인의 취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기에 이 온도가 제일 맛있다 하는 온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나요? 보통 보급형 머신이나 가정용 머신은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이 네.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다른 변수로 이렇게 맛 조절이 커버가 가능할까요? 거의 커버가 가능하기는 한데 100% 커버는 사실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그런 보급형 머신으로도 100% 다 된다 하면 우리가 그 비싼 하이엔드 머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온도와 관련된 부분, 사실 비싼 하이엔드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온도와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급형 머신에서도 나머지 변수만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맛있는 커피는 만들 수 있지만 100% 만족하는 커피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맛을 잘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카페왕, 이 에스프레소 수업 2부를 잘 경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습이 있대요. 네, 이따가 실습 과정에서 맛을 보는 방법과 이 각각의 변수들이 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네. 우리 가운데 두 학생분들도 분발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그 보급형 머신 쓸 때 네. 이제 온도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끓어서 나오잖아요. 물을 열수를 뺄 때. 네. 저도 그런 걸 한번 온도를 재본 적이 있는데 막 97, 8도까지 끓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럴 때 뭐 포탑 필터를 빼놓는다거나 그렇게 온도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렇게 처음에 물을 흘릴 때 물이 끓으면서 나오는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끓지 않을 때까지 물을 흘려준 다음에 추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얘가 이제 처음에는 부글부글, 그러니까 요 안에 물들이 좀 고여 있는 거거든요. 고여 있으면서 계속 열로 데피다 보니까 얘들이 그렇게 온도가 높아져서 부글부글한 애들이 나오는 건데, 그 뒤에 보일러에 있는 물들이 다시 넘어오면서 이 온도가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늘렸을 때 부글부글하면서 나오는 애들은 더 이상 이렇게 끓는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물을 쭉 흘려준 다음에 이제 추출을 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온도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급형인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물을 많이 흘려주면은 이 보일러가 물 데펴준다고 물을 엄청 끓이면서 어느 수준 이상 물을 흘리면은 오히려 더 높은 온도의 물이 나오는 머신들도 있어요. 가정용 중에서도 보급형, 보일러 작은 거 쓰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흘리시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끓는 물이 나오는 애들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머신은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면은 온도가 또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을 조금만 흘리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이엔드 써. 사주세요. 우리 같이 학생인데 왜 나보고 사달래? 학생이잖아요. 자,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살펴보았죠. 도직량, 분쇄도, 추출량, 그리고 온도,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았고, 이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실습에서는 우리가 도직량, 분쇄도, 추출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는 제외하고 우리 모두가 따라하실 수 있게 이 3가지 변수만 조정해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론 과정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열정적으로. 아까부터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아유. 그럼 사장님들이 장사를 하실 때 이제 맛을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매번 추출을 할 때마다 기미를 해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 중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 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잖아요, 추출이. 네, 맞아요. 그럼 사장님들이 그런 걸 어떻게 조금 체크를 해야 이게 잘 손님한테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팁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추출해서 장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팅을 잡아 놓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 과정은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는 무조건 세팅을 잡으셔야 됩니다. 전날 내가 아무리 커피를 맛있게 세팅을 잡아놔도 그 다음날 와서 추출을 해서 직접 맛을 보시면은 전날이랑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희 매장 같이 커피를 특별히 신경 쓰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총 3번 세팅을 새로 잡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세팅을 잡고, 점심시간에 저희가 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전에 한번 또 세팅을 잡고, 또 손님들이 한 오후 늦은 시간대까지 계시다가 잠깐 빠지시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세팅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정도 세팅을 잡으면은 그 어느 정도 시간대까지는 균일한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3번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아침이랑 오후 한 2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은 한 번씩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25초에 세팅했는데 갑자기 20초에 나오네? 이렇게 세팅이 갑자기 확 틀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맛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틀어지는 순간에는 맛을 보시고, 추출 시간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그래도 맛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나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세팅한 것과 너무 다른 커피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수정을 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손님의 입장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손님들은 당연히 뭐 점심시간 같이 딱 그런 상권,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나가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내가 값을 지불했는데 그런 맛없는 커피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맛있는 커피를 드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 세팅을 잡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문이 밀려 있는데도 세팅이 달라져서 맛을 보고 잡느라 뭐 10분씩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기다리신 손님들한테 커피를 내어드리면서, 저희가 갑자기 커피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 저희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드리면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본인이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더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다시 방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손님이 내가 10번 맛있는 커피를 내어줘도 11번째 왔는데 그 커피가 맛없으면은 그 다음부터 안 오세요. 다른 카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손님들한테 맛있는 커피를 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손님들한테 뭔가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프로잖아요. 프로기 때문에 그 점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손님 입장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커피가 만드는 사람이 무슨 맛이 나는지도 몰라.
내가 김치찌개집을 갔는데 김치찌개 사장님이 자기가 만든 김치찌개를 안 먹어봤대. 한 번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식당을 누가 가겠어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피라는 게 비교적 음식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기도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식당 가서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리스타들도 내가 지금 무슨 맛이 나는지도 모르는 커피를 손님들한테 내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번 문제에서 그 추출의 가장 큰 요인 중에 두 가지가 네. 분쇄도랑 도직량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3번 세팅을 하실 때 추출이 틀어졌으면 분쇄도를 먼저 손을 보시나요? 아니면 도직량을 먼저 손을 보시나요? 자, 아까 우리가 변수들을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저항값? 간지? 라고 알려. 맛입니다. 네. 무조건 맛입니다. 맛을 보고 분쇄도를 조정해야 하는지 도직량을 조정해야 되는지 추출량을 조정해야 되는지 다 맛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맛을 보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맛을 보고서 이제 도직량이나 추출량이나 뭐 분쇄도를 조절하는데 분쇄도를 조절하면 뭐 이런 맛이 변화된다거나 뭐 네. 추출량을 변화되면 뭐 이런 맛이 변화된다거나 그 각각의 그 조절하는 값에서 특징적으로 변화되는 맛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실습 시간에 이부에. 직접 먹어보면서 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스프레소 특징 중에 하나가 압력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새 머신에서는 압력 조절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카페에서는 9바가 아니라 7바로 네네. 추출하는 데도 있는데 뭐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7바로 추출했을 때 네.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가 것들.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항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사실 이 압력이 조정되는 머신들은 좀 비싼 머신들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 하실 텐데 그 압력을 조절하는 것도 이 저항값에 결국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적게 하면 당연히 이 저항값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압력을 세게 하면은 이제 저항값이 높아질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압력을 조절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저항값을 덜 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 단위, 조금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커피 입문하시면서 뭐 이런 압력 조절이라든가 또 유량 조절도 되는 머신들이 있거든요. 유량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기본값으로 사용하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맛을 보고서 내가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그 점에 익숙해지는 것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도징, 분쇄, 추출량 이 정도만이라도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얘네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시면은 훨씬 어렵고 혼란스러워지실 거예요. 혼란스럽다. 네. 지금 너무 벌써 어려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야, 나 집에 가야 돼. 그 이제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나 위에 크레마층이 있으면은 커피 액체에 있는 그 향미를 어느 정도 보존도 해주나요? 네, 보존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아메리카노에서는 아메리카노의 크레마가 그렇게 두껍게 쌓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고요. 에스프레소에서는 그 크레마가 꽤 두꺼운 층으로 쌓여 있으면은 커피의 액체 안에 들어있는 향미를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레마의 맛이 커피 맛을 느끼는데 방해를 주는 요소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향미 보존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향미가 보존해 주는 걸 포기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마를 걷어내는 거를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에스프레소가 나갈 때에도 최대한 스푼으로 많이 저어서 크레마를 최대한 중화시킨 다음에 잔에 담아서 제공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최근 뭐 커피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도 직접 크레마 층만 이렇게 떠서 스푼으로 드셔보시면은 생각보다 맛없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다음 수업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나 화장실 갈 시간에만 공부하는 압력과 커피 쳤어요.